안녕하십니까.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폭군 낭독해 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문학 작품을 매일 한 편씩 정성껏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이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을 이미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폭군 1921년 3월 개벽에 발표됐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전제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후에 폭군으로 제목을 바꾼 건데요. 그래서 작품 속에 전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전제자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죠. 폭군과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 순애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여러 전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죽은 남편, 그리고 남동생까지. 그래서 순애는 남자들은 모두 가정의 전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날 동창생이자 같은 처지인 해감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을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폭군 낭독해 드릴게요. 무엇인지 모를 꿈을 훌쩍 깨면서 순애는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다. 꿈은 무엇인지 뜻 모를 것이다. 뜻만 모를 뿐 아니라 어떤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검고 넓은 것밖에는 그 꿈의 인상이라고는 순애의 머리에 남은 것이 없다. 그는 슬펐다. 그는 무서웠다. 그 꿈이 남긴 인상의 변화는 이것뿐이다. 탁탁 가슴에 치받치는 울음을 한참 운 뒤에 눈물을 거두고 그는 전등을 켰다. 눈이 부신 밝은 빛은 방 안에 쫙 퍼져나간다. 아직 안 돌아왔을까? 생각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맹난 손으로 짐작으로 풀어진 머리에 비녀를 지르고 두 팔을 무릎 위에 털썩 놓은 뒤에 졸음 오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어떤 말이라도 순종하는 벌써 22이 되었지만 아직 외도란 해보지도 못한 그의 오랍동생의 네모난 얼굴이 나타났다. 꼭 돌아왔다. 그는 중얼거리고 눈을 떴다. 그에게는 벨은 좀 세지만 그렇게 정직하던 애가 외도를 하리라고는 사실은 어떻든 생각하지 않으려 하였다. 남에게 눌려서만 살던 사람은 다 그렇거니와 순애도 무슨 일이든 사실보다 자기 본능에 대해서 자신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여기도 순애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의 남동생 피의 이즘 행동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있다. 피에게는 요즘 알지 못할 벗이 흔히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중절모를 빗쓰고 구두소리 부드럽게 순애 같은 가정 여자에게도 한 번 봐서 건달인 줄을 알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와도 집안에서 피와 무슨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고 언제든지 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피도 요즘은 모양 차림이 차차 심해지며 어떤 때는 술이 잔뜩 취해서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거야. 순애는 어떤 사실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역시 자기 본능이 나았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치마 고름을 매면서 문을 열고 나섰다. 밝은 달빛은 푸르게 적적히 어두운 뜰을 비치고 있다. 순애는
짧게 비친 검은 자기 그림자와 함께 발자국 소리 안 나게 가만히 걸어가서 건넌방 툇마루에 무릎을 꿇고 바늘 구멍만한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안 돌아왔네. 좀 있다가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오라비는 순애가 본 것처럼 아직 안 돌아왔다. 24촉의 밝은 전등은 빈틈없이 그 방을 비추고 있고 순애 자기가 펴놓은 자리는 아직 그냥 적적히 방 안에 벌려 있으며 그 머리맡에는 책상과 그 밖에 몇 가지가 규칙 있게 놓여 있으되 그 방의 주인인 순애의 남동생은 아직 안 돌아왔다. 순애는 그 구멍으로 시계를 쳐다보았다. 전등빛에 반사돼서 똑똑히는 안 보이지만 흐릿하게 시침이 2와 3의 가운데 있으니 2시는 지난 것이 똑똑하다. 그것뿐 아니라 거리에 웅웅하며 지나다니던 전차 소리도 없어지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늘에 비치는 시가의 빛도 없으니 밤은 아무래도 깊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는 한 번도 외숙을 해본 일이 없는 그의 오라비는 역시 자기의 있을 곳에 있지 않다.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그는 화닥닥 소리를 내며 그 오라비의 방 안에 뛰어들어가서 오라비의 이불을 푹 뒤집었었다. 가슴에 뚝뚝하는 소리는 이불까지 들썩거리게 한다. 그는 자기의 치마를 누가 붙든 것 같아서 놀라 뛰어들어온 것이다. 한참 뒤에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는 이불을 벗고 얼굴을 내놓았다. 집안에는 중대문 밖 행랑방에 노파 하나 있는 것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순애가 있는 방에는 24촉 전광이 빛나고 있다. 문 밖에서는 철양이 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순애의 마음에는 무서움보다 더 떠오르는 끝없는 외로움을 깨달았다. 마치 언어 불통하는 나라에 혼자 객창의 첫밤과 같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그는 마음껏 깨달았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먼지 하나 없이 멀쩡히 쓸어놓은 방 안은 전등빛과 함께 한층 더 방 안을 쓸쓸히한다. 그는 일어나서 불을 끄고 빨리 들어누웠다. 불을 끄니 좀 낫다. 높은 하늘에서는 나무로 가는 기러기 소리가 이상하게 밤 공기를 파동하며 떨리면서 날아온다. 어찌 되었단 말이야. 아직도 안 돌아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때 순애는 피의 외도를 한 푼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순애는 빛은 약하지만 수소불의 맹렬로서 가슴을 태우는 듯한 시기를 깨달았다. 자기의 자신, 믿음, 바람이 온전히 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에 대한 시기를 깨달았다. 남자란, 남자란. 그는 남자란 할 수 없다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2해 전에 죽은 자기 남편을 생각해 보았다. 사회에서는 그의 남편이던 사람 S에 대해서 일반 경의를 나타냈다. S가 일본 동경에서 어떤 학교를 마치고 귀국하니 어떤 신문사와 잡지사에서는 S로 말미암아 한동안 경쟁까지 하였다. 그때 갓 결혼했던 순애는 물론 이것을 훌륭한 영예로 알고 자기 경우에 끝까지 만족하였다. 그 뒤에 순애는 남편 S가 여기저기 훌륭한 연회에 청대를 받고 신문 잡지에 S의 글이 나는 것을 보고 자기 벗들과 대할 때마다 나를 보라는 태도로 접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난 뒤에 순애가 본 남편 S는 가정이라는 안경으로 본 S는 순애에게는 칭찬할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S는 자기 몸이 약한 것도 돌아보지 않고 순애에게 대해서 극도의 정욕을 요구하였다.
순애가 때때로 그를 위하여 거절할 때는 그는 성을 내면서 여자에게는 제일 큰 욕을 하며 이러니까 나한테 거절을 당한다고 이론을 붙이고 하였다. 순애도 물론 S가 순애 자기의 품행이 정당한 줄 안다고는 알았지만 이런 소리는 극도로 온화하고 가정적인 순애에게는 참기 어려운 욕이었다. 그는 때때로 몰래 울었다. S는 큰 말은 하면서도 실행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도 순애가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점이다. 그렇지만 제일 순애가 S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S도 역시 사나이의 예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여자, 자기 소유로 완성된 한 여자에게만 만족하지 않은 S는 순애에게 철저히 유욕의 만족을 얻지 못한 S는 그에 속한 사회가 사회라 자연히 여러 여자에게 접하게 되었다. 아이고, 남자란 왜 그렇단 말이야? 그는 생각하였다. 가뜩이나 몸이 약하던 S는 차차 더해가다가 잊히지 않는 2년 전 5월 열 하룻날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기 시작하여 정신없이 사흘을 지내다가 사흘 뒤에 죽어버렸다. 그의 병은 과도의 색에서 나왔다 한다. 그렇지만 순애에게는 잊히지 못할 말이 하나 있다. 그새 당신에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염치 없긴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순애 씨, 안심하고 죽어도 좋습니까? 시들시들 마른 입으로 한 이 한마디의 말. 아직껏 순애가 시집도 다시 안 가고 그에게 정절을 지킨 것도 이 말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공연히 헛소리를 내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은 뭐라 하든지 임종의 S는 신성하고 정당한 순애의 남편이었다. 이 한마디는 전의 잘못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순애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남편의 병간호를 마음껏 지성껏 안 한 것이 후회까지 난다. 바보, 너한테 네 남편을 원망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제껏 원망하던 그 꼴은 어떠냐? S와 같은 사람, 그래도 조선 사회에 얼마의 공헌이 있는 사람의 아내 될 만한 자격이 너한테 있느냐? S가 그만큼이라도 내게 대접한 것이 황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순애에게는 결혼 당시의 재미있는 추억이 생각났다. 힘있는 불안음, 달콤한 키스, 속삭임. 그렇다. 너는 너른 바다의 조그만 배와 같이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로이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남편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든 지성껏 정절을 지켜서, 아니 어떻든 내 남편의 임종의 말 그 한마디는 남의 사정 모르는 세상이 어떻다 하든 잊어서는 안 된다. 살았을 때 몇만의 회개보다도 귀한 임종의 한마디의 자복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까뿐 아니라 이즘 항상 네가 하는 생전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여유 있는 임종의 한마디의 말, 그것을 잊고 그렇게 참혹히 불쌍히 고민으로 안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네 남편을 아직껏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그의 죄를 탐색하는 네 꼴, 그 꼴은 어떠냐? 임종의 순결한 네 남편을 너는 벌써 잊었느냐? 라고 생각하였다. 순에게는 어렴풋하고도 똑똑히 자기 남편의 모양이 보였다. 원고상을 향하여 앉아서 무거운 에보나이트 펜을 쥐고 왼손으로 갓 돋아나는 깔깔한 턱의 수염을 쓸면서 오른편 눈을 왼편 눈보다 곱이나 크게 뜬 S. 모든 사색은 출발의 근원이라는 벽에 붙여놓은 잿빛 가진줄을 들여다보는 S의 우아한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여기도 순애는 S의 뒤에 있는 더러운 여성의 피를 보았다.
그렇지만, 남자란. 시계가 3시를 친다. 그는 꿈인지 생각인지 환상인지에서 훌쩍 깼다. 3시가 됐는데 어쩌면 아직도 안 돌아와. 귀뚜라미 소리는 그냥 철량이 난다. 한참 뒤에 순애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잘 동안에 꿈을 꾸었다. 어떤 큰 극장 같은 곳이었다. 무대는 대단히 밝고 관람석은 끝없이 어둡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가득 찬 것 같다. 무대에는 어떤 특별한 댄스가 시작되었다. 그 춤추는 사람 가운데는 순애의 남동생 피도 있었다. 역시 관람석은 어둡다. 좀 뒤에 댄스는 끝났다. 극장이 터져나갈 만한 박수 소리가 난다. 1분, 2분, 2분 반, 3분, 5분, 10분. 박수 소리는 그냥 난다. 그때 누가 조그마한 소리로, 그렇지만 똑똑한 소리로 손뼉칠 게 뭐야? 라고 했다. 일제히 손뼉이 멎었다. 장내에는 어떤 알지 못할 무서움이 찼다. 사람은 다 없어졌다. 순애도 무서워서 밖에 나왔다. 밝은 하늘은 가을날보다도 더 밝되 땅은 끝없이 어두웠다. 줄기줄기 밝은 빛은 내리 비추되 땅은 역시 어둡다. 그는 무서워서 알지도 못하는 길을 이리 다녔다 저리 다녔다 한참 돌다가 저편에서 도부 하는 일본 두부장수 소리가 나므로 그리로 뛰어가려다가 훌쩍 깼다. 온몸에는 찬 땀으로 적시웠다. 저편 길에서는 종소리와 함께 도부 하는 두부장수의 소리가 들리고 창으로는 검은 새벽빛이 들이비친다. 그는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났다. 새벽 첫 저온차 소리가 우웅하니 들린다. 사흘 뒤에야 피가 돌아왔다.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빨리 보면 피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보기 힘들 만큼 변해서 왔다. 붉은 빛은 안 보였지만 그래도 건강을 나타내던 피의 얼굴은 멀겋게 중병 앓은 사람처럼 변하였고 이전에는 그리 보이지 않던 광대뼈가 눈에서 급각도로 두드러져서 마치 피의 방에 걸려있는 그림의 못 곁에 있는 봉오리처럼 되었다. 불과 사흘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가 생각될 만큼 피는 변해서 돌아왔던 것이다. 피는 누구한테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빨리 머리를 숙이고 순애의 방 앞을 지나서 자기 방에 들어섰다. 순애는 피가 들어서는 순간 우뚝 일어섰다. 문 걸쇠를 잡았다. 그렇지만 종래 문은 못 열었다. 피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릴 때 순애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건넌방을 보았다. 그러나 피가 중하게 앉는 소리가 털썩 날 때에 순애는 마지막 결심으로 문을 연 뒤에 더벅더벅 그 방으로 건너가서 이전에 아직 안 나타냈던 엄정한 태도로 주저앉았다. 피는 이마를 책상에 대고 있다가 흐리멍덩한 눈으로 잠깐 누이의 얼굴을 쳐다본 뒤에 도로 책상에 엎드려 버렸다. 뭘 웃니? 생각하면서 순애는 피가 자기를 쳐다볼 동안 억지의 웃음을 웃다가 아이고 저 꼴 봐라. 자기를 비웃은 뒤에 속으로 무섭도록 엄하게 되어서 엄한 소리로 피에게 대하였다. 그새 어디 갔었니? 피는 맹나는 듯이 머리를 들고 순애를 쳐다본 뒤에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하면서 다시 머리를 숙였다. 머리가 왜 아플까? 순애는 온화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순애는 속이 꿀떡꿀떡 해왔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것도 속이 꿀떡거리지만 그에게는 온화한 소리로 대한 것이 더 꿀떡거렸다.
이런 때 온화한 소리가 필요가 있을까? 좀 더 엄하게 책망을 해야겠다. 그 애도 사람이라 2년 전에 부모를 여인 뒤에 아직껏 자기를 보호해준 내게야 설마 반대를 하랴? 그에게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 순애는 좀 잔혹하게 피를 찔렀다. 어떻든 재미있었지? 피는 또 잠깐 순애를 흘겨본 뒤에 머리를 다시 숙였다. 순애는 도체 바람받은 배다. 여기까지 와서는 일직선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도 피야, 못 써. 아직 스물소리 듣는 애가 장가도 가기 전에 그래서 쓰니? 너 네 형님 못 봤니? 그러다 종래 세상까지 떠나고. 누님, 자리 좀 펴주세요. 머리가 아파서. 피는 책상에 머리를 댄 채로 말한다. 깔아줄게. 그 전에 내 대답 하나 해라. 무슨 대답이요? 피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너 이 다음에도 그런 일 하겠니, 안 하겠니? 무슨 일이요? 외숙. 피는 무섭게 순애를 흘겼다. 순애는 머뭇거리며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손앞에 있는 종이 조각으로 노끈을 꼬기 시작했다. 외숙하면 왜요? 좀 뒤에 피는 물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도달했다. 그래도 너의 형님을 봐라.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그런 일로 아버지는 50 미만의 세상을 떠나시고 너희 형님도 한참 좋은 나이에 없지 않았니? 자리나 펴주세요. 싫으면 내가 깔게. 하면서 피는 허둥허둥 일어서서 자리를 채우다가 쫙 폈다. 순애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서 화닥닥 뛰어서 자리 위에 털썩 올라가 앉았다. 못한다, 못해. 내가 펴주기 전엔 못해. 나는 너를 네 형님처럼 안 되게 하려고. 내가 형님 그 병쟁이와 같단 말이에요? 피는 고함쳤다. 뭐야? 순애는 숨이 딱 막혔다. 동생네 집에서 얻어 잡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두소. 남이 뭘 하든. 치우세요. 하면서 피는 순애를 밀쳤다. 순애는 온몸의 피가 모두 얼굴로 모이고 싸늘한 바람이 낯을 스치는 것을 깨달았다. 10여 초 뒤에 피는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간다. 네가 이런... 하고 말고요. 나가주세요. 졸려요. 순애는 정신없이 자기 방에 왔다. 어느 틈에 이렇게까지 못되게 되었노? 순애는 이상하도록 똑똑한 의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그 뒤는 온통 깜깜이다. 이상하게 얽힌 실로 풀 수가 없었다. 7색의 실이 범벅으로 이상하게 얽혀서 풀려야 더 얽힐 뿐이지 풀 수가 없었다. 때때로 한꺼번에 풀어지는 듯 하다가는 그것이 일제히 도로 더 이상하게 얽혀서 그 뒤에 남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명암 이렇게 반짝이는 이상한 불꽃뿐이다. 때때로 얼굴에 분 바르고 상스러운 교태로 남자를 끌려는 별한 여성이 보이고 번쩍 머리에 한 줄기의 번개가 지나가지만 여기까지 오면 다시 이상한 실은 더 이상하게 얽히면서 수수께끼에 반짝이는 불꽃만 남는다. 그는 멀거니 방바닥에 비친 네모난 햇빛을 쳐다보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병쟁이, 더러운 여성, 외숙, 이것이 모두 합하여 수수께끼가 풀어지려다가는 다시 조각조각 나서 아무 뜻도 없는 문법상 명사로도 표현하고 때때로는 여기서 이상이 얽힌 천리로도 보이다가는 다시 헤어져서 거기 남는 것은 피의
네모난 얼굴이 되고 만다. 순애는 몇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었다. 전제자. 한참 뒤에 그가 겨우 얻은 해답은 이것이다. 7색에 얽힌 시일은 다 풀리지는 않았으되 대부분은 이 한마디 전제자로 풀린다. 가정의 폭군 남편 S를 두고 보아라. 아버지를 두고 보아라. 피를 두고 보아라. 내가 아는 남자를 다 두고 보아라. 남자란 가정의 전제자가 아니고 무엇냐? 그들의 눈에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는 손 위에 동생도 없고 다만 있는 것은 배일 뿐이다. 그들의 사랑은 다만 자기에게 만족을 줄 때만 나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 때는 욕이라 매라 자 이혼이라도 자기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자기는 가정에 대한 지식이 한 푼어치도 없는 꼴에 비단 의복을 내라 찬이 나쁘다 하는 것으로 학대를 받아서 머리들 기운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재간을 다해서 덮어 누르니 가정의 전제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런 뒤에 자기의 트집을 조금이라도 말해주면 그만 성을 내서 마지막에는 혈속까지 무시하니 가정의 전제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나 이것을 유일무이의 새 격언을 발명한 것 같이 생각하는 내 꼴은 어떠냐? 옛 일을 캐지 않으리라. 남의 일을 생각지 않으리라. 제일 가까운 내 일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학대, 남편에게서 받은 그 학대, 이것뿐으로도 넉넉히 이만한 것은 알 것이 아니었는가? 아, 마침내 남자는 가정의 전제자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순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화가 너무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어디든지 가자. 순애는 일부러 피에게 보이려고 뜰에서 치마 고름을 메고 집을 나섰다. 그가 가는 길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동창생이고 동무과부인 해감의 살림살이 집이 있었다. 길모퉁이를 돌아설 때 순애는 그러자 중얼거렸다. 그는 밤까지 안 돌아온다. 피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해감의 집에서 만난다. 순애는 그 피의 놀란 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생각을 할 때 순애는 이상하거니와 피에 대한 성은 어느덧 없어지고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생각했다. 사람이 있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낮이다. 그리고 거리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순애는 갑자기 뜻을 모르게 되었다. 사람이 있다. 온다. 간다. 역시 몰랐다. 사람이 무엇이냐? 또 몰랐다. 인생의 의의라는 큰 문제가 아니다. 말, 명사인 사람이 무엇인지 순애는 모르게 되었다. 사람이 있다. 전제자이다. 1분 반이면 넉넉히 갈 해감의 집이 순애에게는 집을 떠난 때가 한 옛적같이 생각되었다. 순애 언니, 어디 가요? 하는 소리에 좀 가다가 순애는 머리를 들었다. 방금 어디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해감이가 자기 딸과 함께 해감 자기의 집 앞에서 순애를 부른다. 순애는 싱겁게 씩 웃은 뒤에 말없이 그리로 갔다. 들어갑시다. 해감은 순애를 끌고 들어가서 자기의 딸은 나가 있으란 뒤에 마주 앉았다. 또 무얼 다투었구려? 앉으면서 해감은 말했다. 순애는 맥없이 잠깐 그를 쳐다보았다. 이젠 좀 그만두어요. 뭘 맨날 어린 사람과. 우리도 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해감은 쾌활하게 웃었다. 글쎄 해감,
내 말 좀 들어봐요. 화 안 나겠나? 말하세요. 그 애가 사흘을 나가잣구려. 젊은 사람이 예사지. 그래, S씨는 안 그랬어요? 우리 집 영감도 그랬고. 바보. 순애는 속이 꿀떡꿀떡해졌다. 이런 바보에게 통사정하러 여기까지 온 바는 아니었건만. 너는 끝까지 넓은 바다에 뜬 조그마한 배처럼 외로이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사정을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동정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네 속은 너 혼자서 썩일 것이지 아무에게도 말할 바가 아니다. 빨리 죽어서 썩어져라. 그러면 그때야 너는 처음으로 너와 남의 만족을 얻게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순애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요? 회감은 뒤를 재촉한다. 말하기도 싫어요. 화났어요? 화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말씀하세요. 화는 무슨. 그래서요? 그래서 뭘 그랬지. 순애는 성이 풀어지지 않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요. 말해야 그렇지. 그래, 사흘이나 있다가 오늘에야 겨우 돌아왔겠지요. 그래서 좀 가서 말을 해줬어요. 듣나요? 글쎄, 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성을 내면서 나보고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있는 꼴이 그런다고 나가라는구려. 어때요? 골 안 나겠어요? 순애는 잊었던 성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사람은 다 그래요. 그저 전제자예요. 네? 사내가 말이죠. 그저 저보다 약한 것은 억누릅니다 그려. 순애는 자기 왼손에 결혼 반지를 쓸면서 말했다. 설마 다야 그렇겠습니까마는 대개는 다 그렇죠. 다 말하다가 순애는 뚝 그쳤다. 그에게는 해감의 남편이 생각났던 것이다. 이 댁 같은 댁은 특별하지만 그런 말 말아요. 딴 사람에겐 그래 보여도 나 혼자 속 썩을 때가 많았다오. 아이고 또 그런 소리를. 순애는 억지로 웃었다. 참말로는 순애가 부러워. 내가? 날 부러워할 테면 저 고양이를 부러워하세요. 순애는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가리켰다. 그래도 한번 가보니까 아주 어찌나 부러운지 그 밤은 잠까지 잘 못 잤었어요. 남 보기에나 그렇지. 남 보기에 부러운 살림은 우리 살림이지. 글쎄 해감 들어봐요. 해감에겐 남는 재산이 있잖아요. 속상할 땐 위로받을 만한 자식까지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장래일을 생각할 때도 재미도 나겠죠? 부족한 게 무엇이에요? 순애는 눈물 소리로 말했다. 그것뿐으로 넉넉한 줄 아세요? 그런데 날 보구려. 나는 순애는 쓰러졌다. 먹을 만한 재산이 있어 자식이 있어. 월급이 100원이로다 얼마로다 하던 것도 2해 전 옛적 일이고 지금은 거러지하여 그저 거러지. 그 수모를 받으면서 동생네 집에서 얻어먹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없구려. 이 꼴을 용서하세요. 내가 그 애를 기른 생각을 하면 추우면 곧불 들릴세라. 어머님이 일찍 없어서 내가 업어서 길렀구려. 2해 전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지 아버지답지 않게 길렀지요. 그런 애가, 그 애가, 사내란 다 그렇지요 뭐. 아버지도 잘못했지. 딸 자식은 사람이 아니에요. 딸에겐 왜 재산을 조금이라도 안 남겨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골이 나서. 아이고. 해감.
왜요? 나 오늘 밤에 죽을 테예요. 죽은 뒤에 불쌍히나 좀 여겨주세요. 네? 죽는다고요? 아이고, 미쳤어요? 미쳤지요. 미치지 않은 년이구야. 그 수모를 받으면서 왜 아직껏 얻어먹고 있었겠어요? 미쳤지요. 맑고 큰 해감의 눈에서 동정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그가 쥐고 있던 어린애 모자 위에 떨어진다. 순애, 나하고 함께 있어요. 오늘부터 형제가 돼서 나하고 함께 있어요. 허락하세요. 순애는 아무 표정 없이 잠깐 해감을 쳐다보았다. 그는 전제자도 아니고 무정한 남편도 아니고 또는 생각 없는 아버지도 아니고 이것과는 온전히 다른 얼토당토하는 죽음. 이제 얘기의 가운데 쏙 나온 죽음을 재미있게 생각하였다. 순애가 해감에게서 돌아가서 피를 감독하라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나선 때는 서울 하늘은 저녁 내로 보얗게 되고 내를 끼고 봄 하늘이 멀겋게 보이는 때였다. 순애는 자기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남동생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피는 자리 속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며 공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까 다툼은 꿈에도 안 생각하는 듯이 혼자 무엇에 만족하여 벙글벙글 웃고 있다. 이런 때 말하면 효험이 있으리라. 아까같이 성은 안 내리라 생각하고 순애는 기침을 한 뒤에 문을 열었다. 피는 힐끗 머리를 돌려서 이 편을 본 뒤에 그가 순애인 것을 알고는 눈에 무한한 증오를 나타냈다. 내 비녀가 하면서 순애는 한번 둘러본 뒤에 빨리 문을 닫고 돌아섰다. 뭘 하러 들어와요? 토하는 듯한 이 소리가 순애를 따라온다. 뭘 하러 들어오냐고? 참, 뭘 하러 들어갔을까? 순애는 동자하는 것을 지휘하려고 자기 방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 부엌으로 나왔다. 누구 때문에? 채소, 고기, 모든 찬이 맛있게 요리되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를 위해서냐? 순애는 아무 재미가 없었다. 자기가 손수 지휘해서 정성껏 모든 것을 맛있게 하되 누구를 위해서냐? 이것은 누가 먹을 것이냐? 순애는 남은 부스러기밖에는 아직 안 먹었다. 순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할멈,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하며 돌아가면서도 순애는 끝없는 눈물을 떨어뜨렸다. 순애는 참다 못해서 방 안에 들어와서 치마를 쓰고 누웠다. 어찌할까? 이 수모를 받고는 있을 수 없다. 어찌할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야 이 집에서 떠나는 것밖에는 수가 없었다. 떠나면 피는 눈이 벌게서 찾을 것이다. 복수가 될 것이다. 떠나자. 순애는 흥분해서 일어섰다. 갈 곳은 물론 해감의 집이다. 너한테 끝없는 업신여김을 받은 너의 누이는 네 행복을 빌면서 정처 없이 떠난다. 순애는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 조각에 떨리는 손으로 써서 보기 쉬운 곳에 놓은 뒤에 장품 하나도 안 가지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 피에게 붙들려서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작정이다. 옷을 갈아입은 뒤에 순애는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옷장, 문갑 둘러보다가 그는 문갑 위에 눈이 꽉 붙었다. 거기는 푸른빛 번쩍이는 칼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다른 박질하여 가서 칼을 손에 쥐고 가슴으로 향하였다. 그 다음 순간 자기 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짧게 날카롭게 방 안에 울리며 가슴에는
겨울바람보다 찬 바람이 지나간다. 온몸이 차차 작아지며 차지다가 한순간 번쩍한 뒤에 아직껏 보이던 벽이 없어지고 천장과 전등줄이 이상하게 보인다. 죽는다. 순애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얼굴로 찬바람이 지나가고 앞이 답답해지니까 순애는 그 편을 향하였다. 누님,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는 피에 끝까지 놀란 낯이 흐릿하니 안개를 끼고 보는 것 같이 보였다. 순애는 무슨 대답을 하려 했지만 대답 대신에 우 소리만 났다. 왜 이랬어요, 누님? 정신 차리세요. 할멈, 의사 불러오게, 빨리! 하는 피의 소리가 한 백리 밖에서 나는 것처럼 흐리게 들렸다. 순애는 피를 보았다. 피의 놀란 낯 복판 가운데는 누님, 웬일이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누님, 안심해도 좋습니까? 하는 표정을 보았다. 순애는 피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우 소리 이상으로는 못하였다. 마지막 경련이 일어날 때 순애는 눈을 또 뜨고 피를 본 뒤에 필사의 힘으로 말했다. 용서한다. 전제자의 얼굴에 이전에 아직 보지 못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떠올랐다. 순애는 이때 처음으로 고륙의 참 집착을 마음껏 깨달았다. 1초 1초 죽음에 가까이 가면서 순애는 참 마음껏 처음으로 삶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깨달았다.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폭군 낭독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채널에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인 작가의 작품들로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따로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혹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좀 더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